안녕하세요. 잘못된 인연 하나로 쓰디쓴 경험을 해야 했던 대한민국의 한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다거나 누군가를 배신하면서 살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저는 상대방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는 뼈아픈 경험을 해야만 했는데요. 이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이었기에 더더욱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씩씩하게 잘 극복하고 나름 행복을 찾으며 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부디 이 사연을 통해서 제발 저와 같은 배신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기에 저의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편과 사회 초년생일 때 만났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면서 알게 되었고 처음부터 마음이 불타올라 사귄 건 아니었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이 된 케이스였어요. 저는 평소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상대방을 함부로 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성격인데 이 남자가 그렇더라고요. 누구한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었고 저와 연애를 하면서도 화도 거의 안 낼 뿐더러 폭력적인 행동 혹은 나쁜 행동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늘 저에게 만나줘서 고맙다. 내가 있어 자신은 정말 행복한 남자다. 라는 말을 많이 해주었죠.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저 또한 든든함을 느끼게 되어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때까지 저희는 거의 2년을 연애하면서 서로 집안에 대해선 인사를 했다거나 왕래를 한 적이 없었기에 상견례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는 사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중 살짝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모의 암투병이었죠. 남편은 그래도 저한테 미리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시댁으로 인사를 가기 전날에 저한테 하나를 말해주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실은 지금 암투병 중이셔. 내가 그동안은 걱정시킬 것 같기도 하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말을 안 했는데 이제는 내일 처음 얼굴 뵙는 자리도 갖게 되었고 우리 결혼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용기 내서 말하는 거야. 좀 당황스럽겠지만 엄마가 지금 암투병 중인데 이런 시댁이라도 괜찮겠어? 그럼 당연하지. 자긴 날 뭘로 보고. 내가 당신 엄마 아프다고 하면 그럼 도망이라도 가야 해? 물론 내가 간호해야 할 때도 있을 거고 지내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할 테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게 뭐야. 그런 시련들 다 같이 겪어서 이겨내려고 가족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괜찮아. 역시 내가 진짜 장가 안 끝내주게 잘 가는 것 같아. 진짜로 당신이 있어서 난 너무너무 행복해. 정말 고마워. 저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에 순간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모가 아픈 것에 대해선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개의치 않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어머니를 직접 뵈었을 땐 너무 좋으신 분이라 오히려 시어머니가 아프신 것에 대해 안타깝고 아쉽기까지 했었죠. 그렇게 좋게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상견례에서 양가 모두가 만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따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가, 우리 민철이 좀 잘 부탁한다. 애가 착하고 어른들 말 잘 듣고 너한테 절대 피해 끼치는 애가 아니야. 내가 장담한다. 내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좋은 사람이니까 둘이 열심히 잘 살아야 해. 그리고 내가 본 너도 정말 괜찮은 아이라 내가 둘이 결혼하는 게 마음이 놓이고 고맙기까지 하다. 그러니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네, 당연하죠, 어머님. 이 사람도 저도 서로 위하면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희 이런 모습 오래오래 사시면서 지켜봐 주세요. 아셨죠? 그래, 알았다. 고맙다,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는 첫날 인사를 갔을 때도 그러더니 상견례 자리에서도 정말로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신 저희 부모님도 제가 아픈 시어머니긴 해도 그래도 좋은 분이 있는 시댁으로 시집을 가는 것 같다며 안심하셨죠.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시댁의 사정이었습니다. 원래 시댁 쪽은 시아버지가 개인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최근에 좀 안 좋게 되어버린 상황이라고 했어요. 물론 재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결혼 자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신혼집을 구해줄 여력도 되지 않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달라고 했어서 저희는 그것까지도 감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저와 남편이 모은 돈에다가 저희 부모님이 보태준 6천만 원을 가지고 신혼집을 차릴 수 있었답니다. 물론 서울 집값이 만만치 않았기에 대출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집을 잘 구해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을 잘 준비하고 있던 때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가 절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부터 시어머니에게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예, 경순아, 나 좀 볼 수 있을까?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래, 이제 내일 모레지? 네, 결혼식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어머님도 많이 긴장되시죠? 저 너무 떨리네요. 그래. 생애 가장 큰 행사를 치르는데 당연히 떨리지.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겠니? 그래서 내가 너한테 더 미안하구나. 우리 며느리 정도면 우리 집안보다 충분히 더 좋은 집안에 시집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부족한 집안에 선뜻 괜찮다고 하면서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며느리로 이 집안으로 시집 오게 돼서 얼마나 좋은데요.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할까. 그래서 말인데, 자, 이거 바꿔라. 이게 내가 오늘 널 부른 이유야. 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내가 너한테 해줄 건 없고 이거 딱 1,500만 원이야.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네? 1,500만 원이요? 아니 어머님이 무슨 돈이 어디 있으셔서 이 큰 돈을 절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생각해보니 무일푼도 아무것도 없이 우리 둘째를 아들 장가 보내면 안 되지 않겠니? 너희 집안에서도 이번에 6천만 원인가 도와줬다면서 집 얻으라고.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못 해주고 우리 집안 너도 알다시피 많이 힘든 상태잖아. 근데 이건 내 앞으로 안보험금 나온 게 있어서 다행히도 좀 줄 수 있게 됐어. 이건 내 아들 아니고 너 주는 거니까 사양 말고 받아. 네? 어머님, 됐어요. 저 이거 못 받아요. 어머님 편찮으셔서 받으신 돈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안 돼요. 도로 넣으세요. 아유, 안 돼. 네가 이거 못 받으면 평생에 내가 후회할 것 같구나. 내가 치료받아야 할 비용이라든지 그거 빼고는 다 남겨두고 나머지를 너한테 주는 거니까 받도록 해. 아무 걱정 말고. 이 시어머니 부탁이다. 받아주면 안 되겠니? 아니에요, 어머님. 저 돈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요? 저 못 받아요. 어허, 어른 말이 우습게 들려? 어머님, 어른이 이렇게 부탁하면 받을 줄도 알아야지. 내 손이 부끄럽잖아. 어머님 알았어요. 근데 어머님, 언제든지 치료 비용 필요하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아셨죠? 저 이거 안 쓰고 잘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 귀한 돈을 억지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1,500만 원이란 돈 안에 시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집도 다 구한 상황이었기에 그건 저에게 크게 필요한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저 저는 이 마음을 보여준 시어머니의 정성이 너무나도 귀할 뿐이었죠. 또 거기에다가 남편도 본인이 그렇게 집안에서 돈을 못 준 것에 대해 결혼 준비 내내 너무나 많이 미안해했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더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당신을 멋진 아파트에서 살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미안해. 에이, 진짜 그런 소리 하지 마. 어? 그런 소리 할 거면 나랑 결혼하지 마. 내가 무슨 돈 때문에 결혼하는지 알아? 서로 좋아하고 서로 가정 꾸리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잖아. 돈이라는 거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고 하잖아. 우리 밑바닥부터 시작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재미도 있을 거야, 여보. 그러니까 나도 현명하게 가정생활 할 거니까 당신도 당신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면 돼. 난 그걸로 좋게. 알았어? 난 내 남편이 이렇게 기죽어 있는 모습 너무 싫다. 알았어? 절대 고개 숙이지 마. 남편이 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응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더더욱 행복하게 서로를 위하면서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이를 한 명 낳았어요. 바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준서인데요. 아기를 본 순간 너무나 예뻤고 너무 새로웠어요. 산부인과에서 우리 아들이 태어나고 처음 안아본 순간 그때 그 느낌은 말로 표현이 다 안 될 만큼 감격스러웠죠. 그리고 저와 같이 남편도 굉장히 좋아했고 시댁 친정할 거 없이 집안에 경사가 났다면서 우리 친정집에서 아주 동네 잔치를 벌일 정도였어요. 시댁에서도 시어머니께서 수고했다 우리 며느리. 너도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엄마가 되었으니 이제 너도 엄마의 마음을 알 거야. 아이 키우면서 힘든 일 기쁜 일 많을 테니까 앞으로 각오 단단히 해야 돼. 엄마는 강해야 하는 법이니까. 어쨌든 우리 며느리 너무너무 고생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암투병 중이었기에 아픈 몸을 이끌고 힘없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아주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정말이지 모든 순간이 다 감동적인 날들이었죠. 그렇게 아이를 낳고 나서 저는 그날부터 육아에만 전념을 했어요. 잠시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고 남편 혼자서 회사 생활을 하며 저희 가정을 지켜나가고 있었죠. 저희 친정엄마는 수시로 와서 아이를 보고는 행복해하며 돌아가곤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행복했죠. 또 제 두 여동생들도 첫 조카가 너무 예뻤는지 수시로 와서는 보고 갔어요. 저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도 얘네들과도 지지고 볶고 엉키면서 살았던 게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 허구한 날 셋이서 싸워댔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게 진짜 그제서야 제가 철이 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셋이서 돈독하게 지내고 있었기에 그걸 보면서 또 우리 부모님은 참 많이 뿌듯하시겠다. 우리 준서도 이렇게 좋은 형제를 만들어주고 내가 잘 키워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저희는 행복한 일들이 가득했지만 반면에 시댁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좋아지는 듯했던 시어머니의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에게 종종 아이를 맡겨두고는 시어머니를 간호했어요. 하지만 저의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했는지 결국에는 시어머니는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져 호스피스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는 날마다 고비를 넘기며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간 날부터 시작해 일주일에 3번씩은 꼭 시어머니를 찾아 돌봐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저에게 너무 좋으신 분이었기에 이대로 떠나보내는 게 아쉬웠어요. 조금이라도 더 얼굴을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더 시어머니와의 좋은 추억을 쌓고 싶었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찾아간 거였는데 남들이 보기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숙이나 형님에게는 더 나쁜 시선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그 부부가 무척이나 절 경계를 했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평소에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잘한 사람들도 아니면서 저에게 못되게 굴었죠.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찾아 병원을 찾았을 때
시어머니가 힘이 없는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가, 네 형님은 요즘도 바쁘다고 하니? 통 얼굴을 안 비치는구나. 네 시숙도 그렇고. 아휴, 내가 언제 눈 감을지도 모르는데 자주 좀 오지. 아휴, 자식이라고 있는 게 참 어쩜 이렇게 다를까. 시어머니의 안타까워하는 목소리에 저는 바로 형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저예요. 동서 웬일이야? 아,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이 형님을 좀 보고 싶어 하시는데 시간 되시면 오늘이나 내일 어머님 병원에 다녀올 수 없나요? 나 저번에 다녀왔는데? 저번에요? 저번에 언제요? 형님, 지금 어머님 병원에 입원하신 지가 얼마나 지나셨는데요. 그때는 한 달 정도 됐잖아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자주 오셔서 찾아뵈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어머나 동서, 말 참 이상하게 한다. 지금 동서는 착하고 난 나쁜 년으로 만드는 거야? 내가 가고 싶으면 가겠지. 그리고 우리 남편이 가자는 말을 안 하는데 내가 굳이 혼자 가야 돼? 따질 거면 내 남편한테 따져. 아니, 어머님도 참 그렇다. 아들 부부가 열심히 돈 벌고 있으면 그냥 돈 벌고 있겠지 생각하면 되지. 굳이 그걸 또 동수한테 일러 바쳐서 나한테 전화하게 만드네. 아휴, 쪽팔려 진짜. 노인네가 쪽팔린 것도 모르고. 하여간에 다 늙으면 노망 난다는 말이 딱이야. 아니 형님, 어른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 몰라. 됐어. 전화 끊어. 형님은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만 잔뜩 내놓고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원래 개념이 없는 줄은 알았지만 저는 이렇게 싸가지까지 없는 줄은 전혀 몰랐었네요. 물론 둘 다 회사를 다니느라 바쁜 건 맞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식으로서 할 말도 할 짓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더 형님을 대신해 병원을 자주 들렀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렇게 병원을 자주 간 게 아니었어요. 저희 시아버지도 항상 시어머니 곁을 지키셨어요. 두 분은 원래부터 금술이 좋으셨는데 어머님의 마지막이 가까우니까 더더욱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두 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두 분의 모습을 더 오래 보고 싶었던 저의 바람과는 달리 시어머니와의 이별은 생각보다 더 빨리 찾아오고 말았어요. 어느 날 오후에 집에서 아기를 보고 있는데 시아버지에게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애미야, 빨리 와야 한다. 빨리 와. 네? 아버님, 왜요? 어머님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왜 그러세요, 아버님? 저는 전화를 받기 전에 이상한 직감이 느껴졌는데 그게 고스란히 전화를 통해서 전달되니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애미야, 빨리 와줘라. 나 무섭다, 무서워. 아버님 왜요? 무슨 일이신데요? 네 시어머니가 지금 떠나게 생겼다. 지금 큰일 났어. 빨리 좀 와줘. 저는 곧바로 엄마에게 아이를 맡긴 뒤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으로 가니 어머님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숨만 껄떡이고 있었습니다. 미세한 숨소리에 눈의 초점은 아예 사라져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정신이 살아있으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시아버지는 울면서 애원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여보, 눈 좀 떠봐요. 제발 힘 좀 내봐요. 힘 좀 내봐요. 제발요. 이렇게 가지 말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잘할게요, 여보. 시아버지의 눈물의 애원에 저까지 덩달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와중에 주변을 보니 어떻게 된 게 다른 자식들은 아무도 오질 않았더라고요. 시숙은 말할 것도 없었고 남편에게는 여동생도 하나 있었는데 시누이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중이라 볼 수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마저도 회사에서 오는 중이었고요. 근데 시숙은 아예 연락도 받지 않았는지 소식을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시아버지에게 이야기를 전달받고는 저는 얼른 형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지금 빨리 오셔야 돼요. 어머님 고비예요. 지금 아니면 임종 못 지킬 수도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저는 다급한 목소리로 형님에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소리뿐이었어요. 아휴, 어머님 저번에 위험한 고비라고 해서 시간 내서 갔더니 살아 계셨잖아. 또 그런 거 아니야? 동서, 정말로 위험하면 그때 나한테 전화해. 형님, 진짜 위험하니까 빨리 오세요, 빨리. 그때랑은 아예 상황이 달라요. 아휴, 귀찮게 됐네. 우선 끊어.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린 형님을 보면서 저는 이게 인간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거나 말거나 신경 끄고 저는 그저 눈앞에 있는 시어머니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다행히도 남편도 빨리 왔고 시누이도 바로 출발을 했는지 그리 늦지 않은 시간에 도착을 했죠. 시숙과 형님도 오긴 했지만 완전 어거지 죽상을 하고 있어서 정말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모습마저도 소중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담더니 그 눈맞춤을 마지막으로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그대로 숨을 거두셨어요. 여보, 안 돼. 날 두고 이렇게 빨리 가버리다니. 이런 게 어디 있나. 이런 게 어디 있어. 엄마, 안 돼.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내가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이 못난 딸 용서해요, 엄마. 엄마, 어머님, 감사했습니다. 살아 계시는 동안 정말 많은 은혜 입었어요. 보고 싶을 거예요, 어머니. 남편은 말없이 시어머니를 부르며 울기만 했고 시아버지와 저 시누이는 시어머니에게 못다 전한 말들을 하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기 그지없었던 시어머니를 떠나보내고야 말았죠. 그 이후에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시어머니의 장례 후 시숙과 형님은 시댁을 완전히 찬밥 취급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년 동안이나 어머님 기일에도 찾아오지 않았고 명절 때도 시아버지를 뵈러 오긴커녕 본인 자식들만 쏙 데리고 여행 가기 일쑤였어요. 큰자식이 큰자식 노릇을 안 하니 둘째인 저희가 그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큰며느리가 할 일을 제가 다 도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명절이나 생신은 항상 제가 챙겼고 외로운 시아버지의 말동무를 되어드리는 거, 찾아가서 얼굴 보여드리는 것까지 전부 다 제가 했어요. 그나마 시누이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사이가 생겨 사위도 종종 올라와 시아버지와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듯해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시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남편은 저에게 늘 이렇게 말을 해주었죠. 여보, 당신은 정말 천사야. 요즘 며느리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야. 너무 고마워. 그리고 시누이 역시 저에게 늘 이런 말을 해왔어요. 언니는 내가 참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렇게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도 더 노력할게요. 언니 혼자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가씨. 가까이 있는 사람이 챙겨야죠. 아가씨는 지방에 있으면서도 지금 열심히 찾아오고 있잖아요.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아버님은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겨드리고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니, 진짜 고마워요. 시숙내를 뺀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다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그래서 저도 더 많이 챙기려고 했죠. 하지만 저에게도 얼마 못 가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준서가 5살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그 어린애가 뼈가 아프다고 하고 빈혈로 툭툭 쓰러지기도 하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냥 간단한 감기로 아프거나 단순한 질병으로 아픈 것과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했더니 충격적이게도 백혈병이란 진단 결과가 나오더군요.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가 준서를 낳았을 때 어머님이 그때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 마음을 단단히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저에게 엄마는 강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아프지만 어떻게든 힘을 내려고 용을 썼습니다. 아이는 치료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이 힘들어 했어요. 엄마, 너무 아파. 엄마, 나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준서야, 울지 마. 조금만 참아. 좀만 참아. 금방 괜찮아질 거야. 애가 이렇게 울부짖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다가 지쳐 잠든 모습을 볼 때면 너무너무 가여워서 미칠 것 같았어요. 신이 있다면 내가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빌고 싶을 정도였죠. 아마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자신의 자식이 아프면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하지만 저의 불행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충격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죠. 사실 아들이 백혈병에 걸리기 전 남편은 조금씩 이상한 모습을 보이곤 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안 하던 야근이 잦아졌고 외부로 출장 나가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그건 남편이 있던 부서가 원래 있던 부서가 아닌 영업부로 옮겨지게 되면서 그렇게 되었기에 영업부 업무상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러려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상한 건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받질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거래처라 안 받아도 된다고 하기에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그 전화가 문제의 전화였다는 걸 아이가 백혈병이 걸리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아들은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옷을 좀 챙겨가고자 잠시 집에 들렀어요. 그때 퇴근한 남편은 씻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남편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전화가 왔길래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전화 왔는데 어떡할까? 이거 안 받아도 돼? 안 끊고 계속 울리는데 급한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안 받아도 돼. 내가 나가서 통화할게. 근데 이때는 뭔가 이상하게 촉이 안 좋게 오더라고요. 이 전화가 상당히 수상하게 여겨진다 싶었는데 그때 마침 전화가 끊기더니 곧이어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 미리 보기로 뜬 내용으로 인해 저는 충격을 받을 뻔했어요. 그 문자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오빠, 내일 저녁 7시까지 주소 보내줄 테니까 거기로 와요. 이 문자를 보고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어떤 거래처도 상대방에게 오빠라고 부르지 않으니까요. 저는 이 문자를 가지고 바로 남편에게 묻고 싶었지만 이번에도 거래처라 얼버무리며 넘어갈까봐 우선은 모르는 척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핸드폰이 다행히 잠겨있지 않아서 얼른 문자 메시지로 들어가 문제의 그 첫 번째 문자와 함께 뒤이어 들어온 주소가 적힌 메시지를 캡처한 후에 저한테로 보내놓았죠. 그리고 씻고 나온 남편한테 태연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요즘에 병원 너무 안 들리는 거 아니야? 애가 아픈데 어떻게 당신은 병원 한번 들릴 생각을 안 하니? 당신 아빠 맞아? 미안해. 근데 요즘 우리 회사 엄청 바쁜 거 알잖아. 나라도 돈을 벌어야 치료비라도 보탤 거 아니야. 당신 예민하게 왜 그래? 아니, 그래도 너무하잖아. 남의 자식도 아니고 아들인데 일주일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고 나만 엄마야? 당신은 아빠 아니야? 준서가 아빠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아냐고. 그래서 영상통화 하잖아, 영상통화. 나 요즘 계속 야근 있는 거 몰라? 내가 왜 야근을 하겠어? 야근 수당이라도 받으려고 이렇게 빡세게 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은 역시나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했어요. 남편의 이런 점 때문에 영업부로 옮기게 된 거였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휘말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그리고 계속해서 남편을 떠봤어요. 아휴, 그래서 내일은 뭐 하는데? 내일 저녁에도 야근 있어?
내일도 야근 있을 것 같으니까 내일도 못 갈 것 같아. 그래도 내일 모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준서한테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 알았어. 모레는 꼭 와야 돼. 역시나 남편은 야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니 문자 메시지 여성을 만나러 갈 것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주소로 제가 먼저 30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대기를 하고 있던 중 7시가 되기 5분 전이 왔고 7시도 안 되어 겪게 된 그 충격적인 현장을 보면서 저는 이를 악물고 온몸이 떨리는 걸 참아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 놈이 정장을 입고 어떤 여자와 만나자마자 팔짱을 끼고 어디론가 들어갔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충격에 빠졌죠. 그 현장을 보고 눈이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자기 자식은 고통 속에 힘들어 울부짖으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 애비라는 사람은 가족 버리고 다른 여자 외도를 한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을 기습하기로 했습니다. 멀리 못 간 남편과 상간녀를 보자마자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야, 얘 누구야? 도대체 누구냐고? 어머나, 오빠, 이 여자 뭐야?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여자는 저의 존재에 당황을 하는 듯 했고 그 옆에 있던 남편은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진짜 귀찮게 됐네. 뭐? 귀찮게 됐어? 네가 진짜 진정으로 돌았구나. 나 이 사람 와이프인데 당신은 누구야? 똑바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뭐? 와이프? 오빠, 결혼 안 했다며? 진짜 별꼴이야. 야, 너 진짜 쓰레기 아니야? 상간녀는 오히려 저의 존재를 몰랐는지 그대로 남편의 뺨을 때려버리고는 나가버렸어요. 상간녀도 역시나 충격을 받은 듯 했죠. 하지만 저는 그 상간녀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유부남인 것까지 속이면서 바람을 핀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거든요. 야, 이 쓰레기야. 네가 지금 이렇게 다닐 때야? 야근한다며? 치료비 벌기 위해서 일한다면서?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다 뭐냐고? 너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아니 여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임에서 그냥 알게 된 애고 진짜 가볍게 그냥 만난 거야. 뭐? 모임? 너 나하고 준서 병원에 있을 때 모임에 가입해서 놀았어? 와,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피눈물을 쏟아내는 심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남편의 손에 들린 와인병이나 그 분위기 꼬라지를 보아하니 이것들이 둘이서 어디론가 들어가 무슨 분위기를 잡으려고 한 듯 해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와인병을 뺏어서 입구를 깨버리고는 병 안에 있는 와인들을 남편 면상에 부어버렸죠. 너 이제부터 지금 한 행동들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알았어? 내가 너한테, 너희 집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금 네 아들이, 우리 아들이 어떤 상태인데 이 나쁜 놈아. 너 두고 봐. 내가 진짜 너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그렇게 남편을 외면하며 돌아섰고 그 뒤로 남편은 메아리 치듯 저를 불러댔습니다. 하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대로 병원으로 가서 곤히 잠든 준서를 보면서 저는 숨죽여 오열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이란 놈은 그 짓을 버리고도 싹싹 와서 빌기는커녕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날 때까지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집에도 오지 않았고 오히려 짐을 싸들고 나간 흔적만 있더라고요. 이 인간이 정말로 미쳤나 싶은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얼마 되지 않아 충격적인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보낸 이혼 소장이었어요. 말 중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네요. 그 충격적인 우편물을 받은 이후에 알고 보니 남편은 그날 나한테 걸리고 나서 나에게 싹싹 빌려온 것이 아니라
그 상간녀에게 싹싹 빌려갔던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병원에 있는 처자식이 있는 나한테 온 게 아니라 상간녀한테 싹싹 빌려간 것이 말이나 되냐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상간녀 기분을 풀어줬는지 상간녀를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보란 듯이 저에게 그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기까지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똑같이 뻔뻔한 상간녀가 이혼 요구를 했던 거였고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이혼 소장을 보낸 거였죠. 이 모든 걸 두 인간이 저한테 직접 찾아와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제 모든 힘을 다 쏟아서 그 인간들을 쓸어버리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에서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서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미 마음 떠나고 몸 떠난 놈 붙잡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기에 저는 저대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두 여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얘네들은 저에게 피가 섞인 동생들이기 이전에 누구보다도 제가 의지하는 애들이었어요. 어릴 땐 많이 싸웠지만 점점 크면서 세 자매가 똘똘 뭉쳐졌었기에 이번에도 절 도울 사람들은 제 동생들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말씀도 드리기 전에 여동생들 먼저 불러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말을 해주었죠. 뭐? 형부가 그랬다고? 진짜야. 진짜 기가 막혀서 언니한테 그 꼴을 보였으면서 언니한테 빌려온 게 아니라 상간녀한테 갔다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 언니한테 온 게 아니라 상간녀한테 간 게 맞아? 맞다니까. 이 새끼 안 되겠네. 꼬박꼬박 형부라고 불러줬더니만 주제 파악도 못하고 쓰레기 짓을 해? 언니, 가만히 있을 거야? 지금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어떻게 해? 그냥 이혼해. 완전히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다 털어버려. 우리 준서만 생각하자. 우리가 언니 옆에 있어줄게. 그놈하고 있어봤자 언니 병만 생기게 생겼어. 이참에 이혼해버리고 그 상간이한테 받을 거 싹 다 받아내고 그 나쁜 놈한테 위자료 탈탈 털어서 다 받아내자고. 이혼하면서 재산 문제 깔끔하게 다 처리해. 알았지? 그래. 니들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다. 나 진짜 너네 없었으면 정말로 많이 힘들었을 거야. 우리 언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을까. 언니 힘내. 진짜 힘내서 보란 듯이 잘 살자 우리.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껴안으면서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바로 남편과 이혼을 했고 귀책 사유는 모두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에 준서 양육권이나 재산, 위자료 등을 제가 다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합의가 끝나고 나서 속 시원히 모든 걸 다 받아낸 저는 그 이후로 그 인간은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 뻔뻔하게 짝이 없는 면상은 그대로 이혼 후 돌아서 가버렸는데 그나마 시아버지가 저에게 와서 울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애미야,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아주 쓰레기를 키웠어. 내가 아주 나쁜 놈을 키웠어. 내가 걔를 키웠구나. 네가 우리 집안에 어떻게 했는데 어떡하니. 네가 너무 아까워서 어째. 아버님, 아니에요. 아버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으시겠어요. 제가 다 못난 탓이죠. 저는 그냥 이혼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나도 이제 그놈을 버렸다. 앞으로 그놈을 내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할 거야. 네가 우리 애들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네 시애미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걸 알면서 이런 짓거리 벌이다니. 내가 쪽팔려서 못 살겠다. 내가 너무 미안해서 못 살겠어. 시아버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열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뒤이어 또 다른 행동 하나를 하셨습니다. 애미야, 이거 바꿔라. 내가 줄 게 이것밖에 없구나. 아버님, 이게 뭐예요? 이거 얼마 안 돼. 이거 받아라.
그 못난 놈한테도 위자료랑 다 받은 거 알고 있다. 근데 이건 내가 따로 주는 거야.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구나. 그러니까 이거라도 받아줘. 알았지? 저는 끝까지 안 받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돈을 주신 것처럼 똑같이 끝까지 아버님은 제 손에 그 돈을 쥐어주셨어요. 정말로 다른 것도 아닌 그놈 하나 때문에 화목했던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순간이었죠. 고개를 숙인 시아버지로 인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결혼을 이어갈 수는 없었기에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혼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 이후로는 그 인간을 다시는 쳐다도 보지 않고 상종도 않고 살려고 했죠. 근데 그 뒤로는 계속 저는 준서를 돌보고 있는데 내가 그 개고생을 하는 동안에 그 인간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게다가 우연히 보게 된 SNS에서 그 인간이 새로 장가가는 결혼 날짜부터 시작해서 결혼식장, 웨딩 사진까지 떡하니 올려놓은 걸 보면서 기가 찼습니다. 당당하게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은 걸 보면서 너무나 어이가 없는데 그걸 제 동생들도 똑같이 봤나 보더라고요. 얼마 안 되어서 둘째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언니, SNS 봤어? 사진 봤냐고. 봤어. 가만히 있을 거야? 모르겠다. 언니, 이건 하늘이 우리한테 준 기회야. 우리 제대로 복수하자. 그때가 저와 남편이 이혼한 지 8개월이 지난 상태였는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재혼을 하는 인간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저희 여동생들은 복수를 하자고 나섰어요. 자, 그 뒤로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아마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나면 뒤집어지실 거예요. 저희는 결혼식 바로 당일에 큰 선물을 준비해 전 남편에게 식장으로 바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다름 아닌 결혼 축하 하환이었어요. 그리고 그 축하 화환을 받은 결혼식장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저희는 가장 큰 화환으로 내 이름, 둘째 이름, 막내 이름으로 화환을 3개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만히 있고 제 여동생들만 몰래 결혼식장으로 잔입을 했어요. 그 화환을 본 하객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 실시간 반응을 제 여동생들이 저에게 바로바로 알려주었답니다. 여러분, 그 화환 내용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 이름으로 간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야, 정민철, 너 처자식 버리고 네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픈 자식 버리고 재혼하니까 좋냐? 너 꼭 죗값 치르게 해줄게. 그리고 둘째는 형부, 재혼하니까 좋아요?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아요. 제가 꼭 복수해드릴게요. 셋째는 야, 정민철, 나 한때 네 처제였던 사람인데 내 눈에 띄지 마. 장가 2번 가니까 좋냐 이놈아? 아휴, 인생 불쌍한 놈. 이렇게 화환을 보냈더니 그야말로 식장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여동생들의 말로는 완전히 예상 밖의 반전의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상간녀 집에서는 남편이 재혼남인 걸 꿈에도 몰랐던 거였어요. 상간녀가 이혼남이면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을까봐 자기 집안에는 결혼할 남자가 결혼을 했고 아픈 자식이 있다는 모든 사실을 숨긴 듯 했었죠. 자신의 집안에는 남편에 대한 모든 걸 다 거짓말로 포장하면서 이혼남에다 아픈 자식이 있는 걸 숨겼는데 우리가 보낸 화환 때문에 남편이 이혼남이고 자식이 있다는 걸 부모님께 들키게 되면서 난리가 난 거였어요. 그때 난리가 난 상간녀 부모님은 결혼식이 무효라면서 결혼식을 바로 취소했고 이미 도착한 하객들은 집에 가야 할지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할지 완전 우왕좌왕 코미디가 펼쳐졌었다고 했어요. 둘째 여동생이 이걸 전부 생동감 있게 이야기해 주는데 정말이지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언니, 이제 속 시원하게 준서 돌봐도 돼. 그놈 우리가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었어. 알고 보니까 그놈 그쪽 집안의 이혼남이고
한 번 갔다 온 것도 다 속이고, 와, 진짜 쓰레기 아니야? 그 집 망할 뻔한 거 우리가 구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 집안 부모님은 어떤 기분이겠어? 그쪽 아버지는 결혼 취소한다고 소리소리 지르는데, 와, 내 속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 언니는 그쪽 집안 구한 거야. 하지만 거기에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 하객들이 빠지고 나서 상간녀는 자기 부모님을 속인 죄로 그 부모님께 뺨과 뒤통수를 사정없이 후려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상간녀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 막 소리치면서 갑자기 상간녀 뒤통수를 치는 거야. 어떻게 엄마 아빠를 속이냐고 하면서, 우리가 널 그렇게 키웠냐고 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다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아이, 언니도 그 광경을 봤어야 하는데 진짜 너무 아까워. 내 말이, 언니는 정말 좋은 일 한 거야. 그쪽 상간녀 부모님은 언니한테 큰절해야 돼. 모든 사실 알게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언니, 우리 이제 속 시원하게 그놈 잊고 우리 준수만 생각하자. 알겠지? 그놈은 완전히 낙인 찍혀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거야. 불쌍한 놈.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로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죠. 그 당일에 시아버지는 그 결혼식에 가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마지막까지 저와의 의리를 지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저의 복수도 잘 끝났고 저는 여동생들 덕분에 한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하고 나니까 그나마 제 마음이 낫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후련한 마음으로 아들을 돌보는 데 힘을 썼고, 그 후로 우리 준서는 저의 간절한 바람 끝에 많이 호전되어 기적과 같이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마도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 같아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우리 준서 위에서 포기하지 않고 엄마의 역할을 잘 해내려고 해요. 오히려 저는 지금 은혜도 모르는 나쁜 남편 놈도 없이 혼자 지내는 게 더 활력이 돋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의 악연이 끝나면서 나의 소중한 가족들, 소중한 동생들과 부모님이 없었더라면 전 한이 맺혀서 아마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이래서 진짜 가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비록 저는 가정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준서가 아프고 이혼까지 하는 아픔을 겪는 동안 제 옆에서 묵묵히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신 우리 부모님과 나의 아픔과 내 복수를 위해서 힘을 써준 두 여동생이 있기에 든든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저의 아픔과 어쩌면 저의 치부일 수 있는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여러분도 꼭 형제들끼리 다들 우애 있게 지내시고 서운한 일이나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서로 대화로 풀면서 화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보내게 된 거랍니다. 아마도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지지고 볶던 두 여동생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시련들을 충분히 해소하면서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저와 우리 여동생들 그리고 나의 소중한 아들인 준서의 건강을 위해 더욱 응원해 주세요. 저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가을이 서서히 다가오면서 이제 여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부디 끝까지 더위 잘 이겨내시며 하루하루 행복한 일들로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